그 입지로는 이제 어, 입지로는 상호 입지론, 뭐 주거 입지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는데요. 이 입지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권에 관한 이론, 바로 상호 입지론이고, 주거 입지론은 요즘은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교재에는 주거 입지론이 언급돼 있지만 여러분은 뭐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큰 의미를 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업 입지론은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포인트만 알려드릴 테니까 공업 입지론은 얘기하는 것만 좀 몇 가지 점검해 두시고 상업 입지론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래 요 입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입지하고 입지 선정은 다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입지는 뭐 위치나 장소를 뜻하는 공간적 개념인데 비해서 입지 선정은 위치를 선정하는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동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입지는 위치나 장소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적 개념이고 입지 선정은 동적 개념인데 입지 선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협의와 강의로 나누는데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은 좋은 위치를 찾는 활동이고 그건 입지론이라 그랬고요.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은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것인데 그건 적지론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론적 근거가 이제 입지론의 근거는 부동성이고 적지론, 그 용도를 선정하는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당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특성에서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온 겁니다. 그 정도는 구분을 내두는 게 좋겠고 그 뒤에 뭐 상권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권 획정 기법 시험에 나올 일 별로 없습니다. 쭉 그냥 읽어보시고요. 주거 입지 이론도 요즘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시험에 지금 주거 입지론이 나온 게 이미 15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면 책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머리만 아프니까 전국 수석학기에 욕망이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봐라. 알았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내 거 아니다. 기대하지 말고 그냥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제일 좋죠? 전국 수석 합격하면은 1,0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세금 안 떼고 1,000만 원 드립니다. 내가 이거는 20년 전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수강생이 아니라도요. 제가 강의를 하는 장소에서 전국 수석 합격이 나오면 현금으로 1,000만 원 드린다. 내가 20년 전부터 약속을 했어. 근데 쌀떡이 구분한 걸 아는지 안 하더라고. 안 해. 근데 요즘은 좋은데 이제 지금은 1억 드릴 수 있어요. 1억 드릴게요. 올해 전국 수석하면. 왜? 전국 수석학기자를 발표를 안 해, 지금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까지 발표를 했거든. 발표를 하니까 이제, 누구 전국 수석했다 그러면 뭐, 자기 책을 사용해서 공부를 해가서 수석했다. 뭐, 우리 학원에 잠깐 특강들을 왔었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별의별 광고를 다 해갖고 사람을 완전히 막 난도질을 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좀, 안 맞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예산도 없겠죠, 그죠? 국토교통부에서 예산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시상도 안 하고 아예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이제 발표를 그 수석학기 때 발표하고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는 우리 때는 이제 그 건설교통부였죠. 거기서 이제 100만 원을 줬어요. 전국 수석학기자만. 2등부터는 상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전국 수석학기자 그다음에 지역별 수석학기자 있거든요.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경남, 서울, 경기, 뭐 제주, 충청 이렇게 해갖고 호남 이렇게 해서 지역별 수석학기자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내 시험 칠 때는 이제 전국 수석학기자가 경기도 강주에서 했고요. 저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있잖아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국에 2등이라 짜증나더라고 한 개 차이로. 내가 모의고사 경험이 없어가지고 답안지를 7개를 마크를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0문제를 40분에 쳤거든. 그때는 50분이 아니었어. 우리 시험 칠 때. 답안지를 교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답지 수정도 그때는 안 됐습니다. 지금은 수정 테이프로 지울 수 있죠.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답안지 교체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지 뭐. 그죠? 답지 작성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밀린 채로 냈는데 그거 다 틀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 됐네요. 한 개 부족해가지고 제가 좀 가슴을 많이 쓸어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강조를 하는 거야. 모의고사 친다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모의고사 치고요. 감사해 하고 모의고사 치는 걸 그렇게 하시고 대비책을 세우고 OMR 카드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시간 낭비하는 훈련을 안 하면 그 1년 농사가 하루에 다 결정된다, 그죠? 헛걸음 됩니다, 진짜. 헛농사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중요성 같은 걸 여러분이 스스로 인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 친다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와서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편안하게, 모의고사 치듯이 편안하게 쫄지 말고 쳐야 되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그죠? 앉아가지고 시험지 딱 넘겨갖고 1번 풀고 그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모르는 건 다 붙잡고 이러면서 울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험장에서 또 막 다리를 얼마나 떨는지 그지? 책상에 흔들 정도로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그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감독관한테 저분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좀 보내주세요 하든가 이래 해야 됩니다. 조심을 시켜야죠. 다른 사람한테 부의 입과를 발생시가 됩니까? 안 되죠. 감독관들 뭐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찌익찌익 소리 내면서 있잖아요. 본인 확인 안 하고 얼굴 들어봐요 막 하고 하거든요. 본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수험표에 사진하고 대조를 해야 돼. 그래갖고 시험 막 집중해 치고 있는데 얼굴 들어봐요 막 이러거든요. 네가 속에서 봐라 이래야지 내가 얼굴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죠? 겁이 나가지고 막 감독 오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그 사람이 뭘 한다고 그냥 감독관인데 시험장에 2명 들어온 사람이 시험장에 그죠? 그 여러분 모의고사 칠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옆에 가서 보거든요. 그죠? 또 제대로 푸는가 해가지고 못 풀면 또 이쑤시개로 찌르기도 하고 저리 좀 가세요 막 이러면서 막 시험지를 감춰가지고 지랄 아이고 그 시험장에 가서도 뭐 시험지를 이래갖고 지켜가 그러면 감독관 온다고 내가 감독관인데 그러면 한 명 아니고 그럼 뭐 한 명 더 데리고 2명 들어올까요? 모의고사 칠 때 실제 시험처럼 훈련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옆에 온다고 그죠? 막 안 보여줄 거라 이래가지고 이래가면서 막 옆에 오지 마세요 막 이러거든. 내가 자기가 좋아서 옆에 가나 어디. 아이고 참.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제대로 여러분이 세 문제만 푸는 걸 딱 보면요 이 사람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간다. 왜냐하면 틀린 답을 찍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죠? 이거 찍어서 틀려야 될 답을 찍어서 틀리는 거하고 전혀 되지도 않는 지문을 찍어서 틀리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찍어서 틀려야 될 답, 함정을 판데 찍어갖고 틀리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틀리더라도. 근데 전혀 엉뚱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틀린 거는 뭐야? 국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예. 문제를 해석을 못해.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그죠? 완전히 엉뚱한 답을 찍는 분이 있죠. 그 진짜 국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문제 속에도 답이 있는 것도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지? 10분까지를 풀었는데 10분까지 문제 중에 나중에 뒤에 20몇 분에 똑같은 유형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지 40문제 중에 그죠? 답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실제 시험에. 그런 거는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서 그죠? 2개를 다 틀풀 그지? 2개 다 맞춰야 되는데 참 보면 진짜 시험에 대한 요령이 너무 없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 개론은 계산 문제가 항상 20% 25% 나온다 그랬죠. 10문제 가까이 나와요. 그럼 일단은 내가 풀어가지고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도 보이죠? 좀 보면 그죠? 뒤로 무조건 제껴야 돼. 일단 서술형부터 문제를 먼저 푸는 겁니다. 1번부터 40번까지 중에 서술형만 풀고요. 풀었던 문제를 OMR 카드에 적어 넣습니다. 답을. 기재를 한 후 그리고 나서 시간 남을 때 계산 문제를 1개 풀고 1개 옮겨 적고 하는 거야. 그래야 시간 안배가 되지. 뭐 8번에 계산 문제 나왔다고 8번 계산 문제 풀고 9번 넘어가죠. 5분 지나가고 없어요. 한 문제 푸는데. 그리고 맞았으면 다행이지. 그죠? 틀려요. 또 5분 하래 해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지? 찍어서 맞추면 금상첨화죠. 풀었는데 틀리면 설상가상이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점수 못 따고 왜 그 짓을 하고 있노? 나중에 정 안 되면 찍어서 맞추는 게 제일 좋지. 서술형이 더 쉽잖아요. 계산 문제보다. 그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서술형부터 쭉 풀고 그런 것도 다 본단 말이야. 유행에 적응해 가는가. 시험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봐야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치고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점수 지금 나와봐야 얼마나 오겠어요. 그죠? 기대하지 마라. 괜히 상처받는다. 또 10층에 올라갈라. 중리 산이 사면 괴롭다. 진짜 노란 신문에 난리 있습니까? 뭐 그치? 모의고사 쳐서 뭐 비관 자살했다 이러면 MBC 뉴스 나옵니다. 진짜 큰일 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시험 쳐보고 또 공부할 기회도 많이 줬어요. 지금 22일 날 치니까 벌써 3주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했는데 그지? 그랬는데도 뭐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 좀 했지 공부. 월요일 되면 눈이 벌게가 오겠네. 그냥 밤새고 해가지고 그지? 내일 밤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좋아. 왜냐하면 월요일 날 수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를 치니까 월요일 수업한 것도 또 문제가 나오잖아요. 또 토요일 날 지금 보강하는데 오늘 보강한 데서 5문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강한 내용에서
그럼 가장 최근에 수업한 데서만 몇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정도는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이미 수업을 한 지가 일주일이 됐잖아. 딴 데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틀 전에 수업한 것도 5문제 나오고 했는데 그거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제? 그러니까 딴 데보다 점수가 10점 정도는 높아야 되겠죠. 평균이. 그죠? 수업을 하기 싫네. 자, 거기 178페이지부터요. 그 18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은 쭉 여러분이 그냥 쭉 읽습니다. 주거 입지론하고 또 뭐 상권의 개념이라든가 상권 획정급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뒤에 또 중목적인 내용이 또 나와 뒤에 쭉 읽어보시고 187조에 가면은 상권에 관한 이론하고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상호유지론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실제 시험 범위라고 보시고요. 두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 이 상업위치, 상권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9,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지문으로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알려드리는 포인트를 전부 점검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상권 분석 이론, 상업위치 이론, 상권에 관한 이론 또는 상권 분석 이론, 상업 입지론, 뭐 서비스업 입지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권 이론, 이 상업 입지 이론은 중심지 이론인데 중심지 이론이 두 개가 있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고 허퍼의 중심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 두 개인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탈러 이론은 중심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퍼의 이론은 중심지 이론이라고도 하지만 소매 지역 이론이라고도 하고 확률 모형, 중력 모형 아주 다양한 용어를 써요. 이론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중심 이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 또 허퍼의 이론은 확률 모형 이렇게 기억을 해요. 용어를 허퍼의 확률 모형, 그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 이렇게 구분하는데 두 이론이 비교가 돼야 돼. 왜냐?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 도시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던 아주 거시적 관점의 넓은 의미의 거시적 분석입니다.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은 독일의 남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포스 원리의 기초를 두고 이론을 전개했는데 이 포스 원리는 한 도시의 중심지는 계층성에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계층성에 따라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차보다는 중차가, 중차보다는 고차가 당연히 그죠?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도 더 크고 규모가 크고 기능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규모도 크고 기능이 다양하니까 고차는 중차를 저차를 또 저차는 중차에 포섭을 당하고 저차는 중차는 고차에 포섭을 당한다는 거지. 규모나 기능 면에서 그걸 바로 포섭 원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포섭 원리의 기초를 두고 각 중심지가 포섭을 당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저차는 고차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갖고 입지해야 포섭을 안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그 입지를 하면서 그 중심지의 분포도에 따라서 한 도시가 형성돼 가더라. 이 중심지의 분포도에 따른 도시의 형성 과정을 입증하고자 한 겁니다. 포섭 원리의 기초를 두고 도시의 형성 과정을 입증하고자 했던 아주 포괄적 관점의 거시적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이다. 그래서 이걸 거시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심 이론은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재화의 도달 거리 같은 말인데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에 따라 정립된 이론이에요. 한 도시가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하게 됩니다. 바로 이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의 관계를 가지고 정립한 이론인데 이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 그런 뜻이에요. 어떤 한 중심지가 있으면 그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몇 명의 고객이 찾아와야 된다 하는 최소의 요구 규모가 있겠죠. 그 규모를 최소 요구치를 한단 말이야. 여기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럼 이 밑에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이 편의점이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1000명 정도의 고객이 찾아와서 구매를 해줘야 한다면 그 1000명이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한 최소 요구치가 된다 이 말이야. 아니?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 수 이걸 최소 요구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재화에 도달 보면은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이 편의점에 월 1000명이 오면은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최소 요구치가 1000명이에요. 근데 최대한 소비자가 찾아와서 물품을 구매한다면 한 달에 10,000명까지 찾아올 수 있다면 그 10,000명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는 거야. 재화의 도달 거리.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최소 요지가 1000명인데 재화의 도달 범위가 100명밖에 되지 않으면 중심지는 기준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제 최소한으로 필요한 1000명보다는 그 이상 소비자가 찾아와야 원활하게 기준을 유지해 가겠죠. 그러니까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최소 요지보다는 뭐가 커야?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한 개만 형성된다면 하나라면 원행으로 이렇게 원행으로 형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 원행으로 형성이 돼야 모든 영역의 서비스가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일 때는 원행으로 형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지만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한 개일 수가 없죠. 뭐 대구만 해도 고차 중심지도 여러 개 있고 중차는 더 많고요. 저차는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복수에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복수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원형으로 형성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중심지가 형성돼 가다 보면 불필요한 경쟁도 야기되고 또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능력도 생기니까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의 복수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 모양으로 중심지가 형성될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크루살리 중심 이론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이론 요약해가지고 지문이 여러 개가 있지. 그게 뭐 모든 지문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기억하고 기억, 니은, 디귿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고 이영하고 지읒이가 이영, 지읒 5개 지문 체크하면 되겠다. 기억, 니은, 디귿하고 이영, 지읒 돼가지고 5개 지문 체크해가지고 그 5개 지문의 내용을 기억을 해드릴게요. 크루살리 중심 이론은 포스 원리의 기술을 두고 이론을 정했는데 포스 원리가 이 저차는 중차에 중차나 저차는 고차에 포섭을 당하는데 왜 포섭을 당한다고? 고차일수록 규모가 크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모나 기능에서 포섭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차보다는 고차가 규모가 더 크고 기능이 다양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차는 저차를 포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심지 수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을 이룹니다. 역삼각형이 아니고 뭐 피라미드형. 즉 저차에서 고차 중심으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이 된다. 그 말은 이제 저차는 개수가 많고 고차는 개수가 적다 이 말이겠죠. 그지? 우리 그 백화점과 같은 고차 중심지는 대구에 뭐 10개도 안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할인점이나 마트 같은 중차는 또 50개가 넘고 슈퍼나 뭐 편의점 같은 저차 중심지는 1000개도 넘을 거야. 중심지 숫자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이라는 말은 저차는 개수가 많고 고차는 개수가 적다는 뜻이죠. 고로 저차는 워낙 많으니까 저차와 저차 간의 거리는 좁다 이 말입니다. 간격이 좁고요. 고차는 몇 개 없으니까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는 멀어지겠죠. 거기까지는 아주 쉬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저차는 이미 규모나 기능 면에서 중체도 포섭을 당하고 있거든. 근데 중체도 포섭을 당하는 저차 중심지가 고차 근처에 가면은 더 규모가 크고 기능이 더 강하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지를 해봐야 포섭을 당하고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지를 안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저차는 고차 근처에 입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중차 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 이 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든다. 그게 핵심인데요. 그게 이제 저차는 고차에 포섭을 당하니까 포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지를 안 하니까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겠죠. 그죠? 바로 포섭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 한 도시에서 중심지의 수라든가 모형, 위치, 형태 그걸 결정하는 것은 시장, 교통, 행정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결정이 되는데요. 이 각 중심마다 자신의 최소 구치를 확보한 시장 상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100명만 찾아오면 생존이 가능하면 소비자가 100명이 올 수 있는 데는 슈퍼마켓은 다 입지를 할 수 있어. 근데 백화점이 100명 찾아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10만 명 이상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수 있는 시장 상권에 입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 중심지 숫자나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관계에 의해서도 중심지의 위치나 형태가 다르게 결정되는 거다. 그리고 각 도시의 행정 계획에 의해서도 그죠? 뭐 우리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게 중심 상업지역에 입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공업지역에 백화점이 입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로 결정돼 백화점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계획에서도 중심지의 위치나 형태, 모형이 다르게 결정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시장, 교통, 행정에 따라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중심이론을 정리를 해야 되겠고, 이론의 요약, 특히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 저차와 저차 간의 거리는 좁고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는 멀다. 중심지수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써본 노트를 만들어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기재가 돼 있어. 포습을 위에 기초를 두고 재화에 도달 범위가 최소보다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하고 한계면 우레이고 복수면 정육격으로 성립하기 좋다. 여기까지는 뭐 정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목만 적어놨더라고 이거. 뭐 이거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글사의 중심으로 딱 적어놓고 맨자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도 적어야지. 내용 지금 기역, 년, 지읒하고 뭐 이형, 지읒 있잖아, 그죠? 내가 쓰면 특히 그 지읒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포습을 쓰면 핵심 지문 아닙니까? 저차 중심은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지문이죠, 그죠? 서브노트에 그런 것도 옮겨 적고 기억을 해요. 왜냐? 이게 글살리의 이론인지 허프의 이론인지 구분 자체를 못해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이론의 요지를 적어놔야 이게 글살리 이론의 내용이고 허프의 이론의 내용이라는 걸 구분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적어놓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제? 그래서 내용 보완해서 적어놨으면 보완 좀 해라. 스티커 붙여놓은 사람들 알았죠? 스티커 어디 붙어있는 것도 못 본 모양이다 지금. 그 뭐 써서 정리해놓고 검사 받으려면 정리했나? 들고 다니면서 봐야지, 그지? 두 번째 사건 이론의 레일리의 소매일러 법칙. 내가 수강생들한테 자꾸 욕도 안 하고 참 잘한다 해야 되는데, 그지? 잘하는 게 있어야 뭐 잘한다고 하지. 하도 욕한다고 뭐 하도 욕을 했었고 뭐 그죠? 뭐 핀잔 주고 한다고 욕을 하던데 나 핀잔 주는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또 피자도 별로 안 주는데 뭐 자꾸 그렇게 막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핀잔을 주는 거는 그게 내가 실제 핀잔을 주는 겁니까? 간접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거지. 그 정도의 마음도 못 읽어요. 아이고 참 성인이 돼갖고 그죠? 초등학교 2학년도 아니고 말이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인력하고 만유 인력하고 똑같이 인력이라는 용어가 들었죠. 인력은 물체를 끌어다니는 힘, 이걸 인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두 물체를 놓고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 그 영향력을 이용한 게 만유 인력 법칙이거든요. 그 만유 인력 법칙은 자,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이 두 물체의 크기, 이 두 물체의 크기에는 만다 비례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두 물체 간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서 결정된다. 그게 만유인력 법칙인데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해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인데 이 두 중심지 간에 소비자를 얼마 정도 끌어가서 상권의 경계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 결정되는가, 이걸 입증했던 이론이 소매 인력 법칙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지금 A하고 B 두 중심지가 크기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딱 중앙에서 소비자를 각각 반씩 끌어가거든요. 영향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중심지의 경계는 상권의 중앙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A하고 B 중심지의 크기가 달라가지고 A 중심지가 B보다 2배 정도가 크다면 큰 쪽이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가겠죠. 큰 쪽이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가니까 상권의 경계는 큰 쪽하고 작은 쪽 중에 어느 정도 지점에서 가까운 데가 경계점으로 결정되겠어요. 큰 쪽이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가면 큰 점포가 소비자를 많이 끌어가서 상권을 확대하겠죠. 그럼 작은 점포는 상권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상권의 경계는 큰 쪽이 아니고 작은 쪽에 가까운 지점이 경계점으로 결정된다 이 말이다. 그지? 큰 쪽의 상권이 계속 확대되는 거니까. 근데 이 큰 점포의 상권과 작은 점포의 상권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느냐. 지금 A가 B보다 몇 배? 2배 큽니다. 2배가 크면 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요. 2배가 크니까 루트 2대 1 비율이 됩니다. A가 3배 크면 루트 3대 1 비율. A가 10배 크면 루트 10대 1 비율로 상권의 경계가 결정됩니다. 근데 2배가 크니까 루트 2대 1인데 루트 2의 값은 1.414죠. 그래서 약 1.4대 1이 되고요. A가 3배가 크면 루트 3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 1.7대 1. A가 4배가 크면 루트 4대 1이죠. 그럼 루트 4는 2의 제곱이니까 2 아닙니까? 그지? 2의 제곱근이 루트 4니까. 그래서 4배가 크면 루트 4니까 그게 2배 정도 크게 2대 1 비율로 상권의 경계가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비율이 상권의 경계로 결정되는데 요 경계가 나오는 이유가 그죠? 인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두 물체의 영향력이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점포의 크기, 중심지의 크기에는 비례하는데 이 중심지가 점포라면 점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면적 아닙니까? 그지? 점포의 면적에 비례하고 또 중심 경계하고 있는 중심지가 도시일 수도 있어. 근데 도시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지? 인구죠. 인구수. 그지? 그 인구수의 크기인 인구수에는 비례해서 결정이 되고 이 두 중심지 간의 거리의 뭐에 거리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됩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구수인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되니까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도시가 시켜서 풀어보니까 이 비율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큰 쪽이 아닌 작은 쪽 가까이 상권의 경계가 결정된다. 이게 바로 레일리의 소멸 법칙이고요. 이 레일리의 소멸 법칙을 응용해 가지고 세 번째 큰 버스는 두 중심지 간의 상권의 분기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를 입증했어요. 그게 이제 큰 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이 큰 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멸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이렇게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 두 배면 루트 2대 1로 1.4대 1 비율이 된다는 걸 밝히려 했죠. 근데 이 비율이 왜 나오는가를 다시 수식으로 한 개 만들어 가지고요. 분기점을 도출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A하고 이제 B 두 개의 중심지가 있잖아요. 그죠? 두 중심지가 있는데 요 두 중심지 간에 분기점이 어느 정도, 분기점이라는 게 바로 경계거든. 경계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 걸 입증했어. 근데 이 분기점이 항상 작은 쪽에서 분기점을 계산하는 거야. 작은 쪽, 큰 쪽이 아니고 이 작은 쪽에서 분기점을 계산하는데 작은 쪽에서 계산되는 분기점은 A에서 B 전체까지의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큰 중심지의 규모를 작은 중심지의 규모로 나눈 값이 경계점으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대입해서 요 공식에 풀어보죠. 대입해서 풀면은 요 비율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비율이 그대로 도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답이 나온다는 걸 그대로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수식은 진짜 몰라도 상관없어요. 배수만 기억해가지고 배수만큼 루트를 씌우면 그냥 답이 되는 거니까, 그지? 저거만 알면 돼. 자, 예를 들어서 A 중심지가 있고요. B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 중심지하고 B 중심지까지 거리가 8km입니다. 8km. 근데 A 중심지의 크기는 1000제곱미터고 B 중심지의 크기가 9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상권의 분기점 또는 경계는 A에 가까이 결정돼서 B에 가까이 결정돼서 또 B 가고 앉았다. 경기가 B에 가까우면 작은 점포가 계속 상권을 확대해가지고 상권이 커진다는 건데 어떻게 B에 가깝습니까? 이 그림을 반대로 그러니까 또 음원소리 하고 있네 지금. 작은 점포가 상권이 축소되고 큰 점포가 상권이 확대되겠네. 그럼 상권의 경계는 작은 중심지에 가까이 결정된다. 그러지. 이게 작은 쪽의 경계가 가깝지 지금 큰 쪽에 가깝다 이게. 진짜 국어가 안 되네 진짜 정말. 속에 막 천불이 확 날아가네 그냥. 안무락하게 좀 해라니까. 인기 떨어지고 막 자꾸. 원래 인기가 없었다 이 말이야. 왜 그리 크게 웃노 자꾸 또. 내도 어디 가면 인기 있어요.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 하는데 젠장 오늘 물도 한 잔 안 갖다 주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는 뭐 이만큼 쌓아놓더만 썩을 거 젠장 욕한다고 씨. 에이씨. 그 분기점은 그냥 봐라 말이야. 그럼 분기점은. A에서 요 공식에 대입하면 A에서 B까지 거리를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럼 A에서 B까지 전체 거리가 몇 킬로? 8km. 1 플러스 루트 큰 점포의 규모가 얼마고? 9,000. 작은 점포의 규모가 얼마? 1,000. 그럼 루트 1000분의 9,000이면 루트 9는 루트 9의 값은 3이죠. 그럼 결국 이거는 8 나누기 1 플러스 3이니까 8 나누기 4죠. 그죠? 요 값이 3 아니야. 루트 9의 값이니까. 그지? 그럼 4분의 8이니까 얼마고? 2죠. 그러니까 이 분기점이 요 작은 점포 쪽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 여기가 분기점으로 결정된다 말이야. 그럼 전체가 8km 되시면 요 분기점에서 B까지 거리는 몇 킬로고? 6이 되겠죠. 6대 2는 3대 1하고 똑같죠. 그죠? 자, 왜 3대 1 비율이 되냐? 3대 1이나 6대 2가 같은 거 아니야, 그지? A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B가 9000이죠.
B가 A보다 몇 배 크죠? 9천은 1000에 몇 배고? 뭐 그것도 계산이 안 돼서 그거 뭐 망설입니까 지금? 아 진짜 참 환장하겠네. 빨리빨리 좀 하자.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냥 에? 9천은 1000에 9배죠. 그럼 아까 레일리의 소멸법칙은 배수만큼 루트를 씌우라 그랬지. 그럼 9배가 크면 루트 9대 1이 되겠지. 큰 점포가 루트 9, 작은 점포가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루트 9의 값이 얼마입니까? 3. 그리고 3대 1이 됐네요. 3대 1인데 이게 전체가 4km라. 그럼 분기점이 1, 3 이렇게 되겠죠. 1하고 3 그래야 4가 되니까. 근데 전체가 8km가 나왔지. 그럼 1, 3이 합치면 4인데 4의 2배가 8이죠. 그러면 요것도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야. 1의 2배가 2, 3의 2배가 6 아닙니까? 그리고 2하고 6을 합치면 8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율을 그대로 넘기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가 12가 나왔다 만약에. 12는 요 두 개를 합치면 4인데 4의 몇 배고? 3배 아닙니까? 12가. 그럼 요것도 3배로 넣으면 3, 요것도 3배로 넣으면 9. 이제 3하고 9가 돼야 합쳐서 1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로 풀면 똑같단 말이야. 배수만큼 그냥 루트를 씌워서 비율을 계산하면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왜? 이 비율이 나온 걸 수식화 시킨 게 이거니까, 그지? 이거 알아도 좋고 몰라도 돼. 이거 모르더라도 그냥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갖고 비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다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까 비율을 그대로 그냥 한설에 가지고 계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알았죠? 네. 그리고 레일리의 소멸법칙은 당연히 중요하죠. 시험에 최근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반대로 레일리의 소멸법칙은 뉴턴의 만유인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경계가 두 중심지의 크기인 인구수의 반비라고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요걸 이제 반대로 내는 거야. 이걸 이 참 쫀쫀하게 내죠.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해서 틀린다. 말도 안 돼. 원래 이제 크리스탈레의 중심 이론이 나오면 허프의 확률 모형까지를 비교를 같이 해야 되거든. 근데 허프의 확률 모형은 얘기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좀 풀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면 시간이 쬐긴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저기 벌써 2시 저것만 쳐다보고 있을 건데, 그죠? 개새끼 또 오래 하려고 한다 이러지 말고 끝내줄 테니까 욕하지 마라 이제. 월요일 날 허퍼의 확률 모형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지금 상업지로 남은 부분하고 공업지로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겠네요. 1시간 정도 걸릴 거고 한 50분 하면 끝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정책론이죠. 정책론은 2시간이면 다 합니다. 다 끝낼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정책론까지 다 끝을 내고 가급적이면 정책론까지를 다 끝내고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를 치도록 한번 할 테니까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또 그죠? 뭐 비 오는 날은 뭐 파전 구워놓고 막걸리를 먹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또 술 따르고 앉아 계시지 말고 집에 가서 책 좀 봐라. 알았지? 그죠? 오늘 내일은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도 좀 하고 그래도 여러분도 수험생이니까 그래도 모의고사 친다 하면 그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겠죠? 뭐 밤새서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하지만 1, 2월에 우리가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포인트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면 또 3, 4월 수업 자체가 그 아주 성취적이면서 이해하기도 쉽고 그죠? 머릿속에 많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3, 4월 수업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은 주말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오늘 제가 좀 상당히 지금 이 치통이 와가지고 그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월요일 날은 좀 재미있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